답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거물들과 또 정치권 인사들의 자녀들까지 등장하면서 이 화천대유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과연 의혹의 종착지는 어딘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천대유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실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금융정보분석원인 FIU에서 지난 4월 김 씨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지 5개월 만에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시간이 좀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정보원에서 FIU에서 이미 4개월 전에 수상한 흐름의 돈이 지금 발견이 됐다고 경찰에 지금 넘긴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금융정보원이 보통 이런 그 경찰에 넘기는 사안 정도 된다면 굉장히 거액의 그 돈이 불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473억, 그러니까 김만배 대주주가 지금 대여한 돈, 그리고 이모 대표,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대표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수십억 원을 인출하고 한 번은 갖고 한 번은 대출을 했다라는 정황만 알고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FIU에서 확인한 그런 정보는 더 많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연루가 돼 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어떤 문제라면 이것이 한 3월 달부터 시작이 3, 4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기사화되고 문제가 커진 것은 벌써 한 1, 2개월 지금 거의 한 7월 달부터 사실은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 최소 7월 달부터 한 달 정도의 기간 정도라면 충분히 자금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다음부터 이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 시작할 수 있었는데 9월까지 이것을 끌었다. 네. 이유가 무엇이냐. 즉 가장 최근에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입건했는데 입건 이유를 이렇게 됐어요. 언론사에서 칼럼을 통한 사설과 칼럼과 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 입건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이 이유를 갖고도 입건을 했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12시간 조사를 했다. 네.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든지 균형성이라든지 또 너무 늑장 수사를 부렸다든지 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김만배 씨는 언론사 간부로도 재직을 했고 지금 뭐 과거에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을 뭐 인터뷰하는 과정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좀 풀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좀 빨리 불러서 좀 알아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는 이유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뭐 확인 사항 하니까 확인해볼 사항이 너무 많았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복잡한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특히 왜 계좌 추적 안 했냐고 이야기하지만 혐의 없이 회사 회계 처리 내역이나 금융 계좌를 그러니까 압수 영장을 발부받기가 너무 어렵다. 영장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이 한간의 시선은 이거 아닌 다른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지금 보도에서도 많이 드러났지만 지금 화천대유를 둘러싼 이 소위 말 자문그룹 또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소위 그 고위 정관들이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 법 쪽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화려하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에
상당히 이 배경처럼 비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상당히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어제 지금 김만배 씨가 참고인으로 지금 출석을 해서 네. 이 지금 아마 오랫동안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 그만큼 오랜 시간을 조사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나름대로 뭔가 물어볼 대목이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향후 수사의 방향은 결국은 지금 현재 어제 참고인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곧 입건을 해서 아마 피의자로 아마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지금 뭐 이 검찰에서 또 지금 수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 과연 경찰은 지금 FIU 그러니까 금융분석원에서 이 조사 그러니까 이 통보한 내용만 하는 것인지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뭐랄까 이 구분이랄까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두고서도 또 다른 또 이 약간 또 이 경쟁적인 차원 내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영원히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국민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모아진 이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경찰이 해내느냐 못 해내냐에 따라서 향후 경찰의 그 지금 위상에 아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이 늑장 수사라는 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네. 좀 이 깔끔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놓길 바랍니다. 그렇죠. 늦었으면 어쨌든 결과라도 좀 깔끔하게 투명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김만배 씨가 출석한 게 이제 참고인 신분인데 변호사님 이렇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의혹에 대해서 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입건이라든지 이런 조치도 또 추가적으로 좀 필요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한 건지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초호환 법률 고문 및 자문단을 꾸렸죠, 구성을 이미.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부지 관련해서 그 소위 이제 통상적으로는 입찰의 방식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형식적으로 입찰 과정을 거쳤다. 뭐 이런 말씀은 예.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정황이 모두 다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좀 필연적인 어떤 종합 소문 세트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의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러면 FIU에서 약 한 4개월 전에 경찰에게 어떠한 부분이 의심스럽다라고 이제 제보를 했냐라고 하면 예. 그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이제 장기 자금 명목으로 김만배 씨가 473억을 대출을 그러니까 네. 소위 장기 말해서 대여금 이제 명목으로 일종의 가져갔다 가지급금 빌렸다는 형식으로 거죠.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갔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437억이 정말 어떤 필요한 출처에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특검법 시행령에 보면 FIU에 의해서 그 FIU 특검법 시행령에 보면 월 1천만 원 이상 출금을 했을 때는 그게 의심 거래로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정말 다른 사업을 위해서 473억을 빌렸다고 하면 예. 지출도 계좌로 하겠죠. 또 아니면 뭐 법인카드로 하거나. 네. 근데 돈은 돈을 아니니까. 현금으로 출금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이 어떤 비자금 내지는 불법적인 로비나 청탁을 하기 위해서 출금이 됐다라고 강하게 추정이 돼요. 뭐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예.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경찰에서도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분리되고 나서 이제 경찰이 수사의 주체자로서 지위가 격상이 됐는데 네. 과연 경찰 차원에서 이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FIU에서 이제 고발한 내용 자체도 단순한 의심 거래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 한 계좌에서 법인 계좌에서 어떤 특정 계좌로 473억 원이 건너간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조사가 계속이 된다고 하면 곧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늑장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늑장 수사에 대한 결과물을 확실하게 내놓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로서 가장 해야 될 업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화천대유라는 곳이
그 당시 대장동 사업 시행사 공모를 할 때쯤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생 회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등장한 신생 회사에 이런 사업을 맡기게 되니까 이런 데서 의혹이 계속 뭐 일파만파 확산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이재명 지사는 뭐 정당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과연 정당했을까? 신생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맡길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기자회견을 했을 때만 예. 하더라도 예. 적법했다라고 강변을 네. 했고, 또 5,500원의 당분 이래 최대 어떤 그 공공 환수를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이라든지 혹은 이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법 자체, 그러니까 이 실제로 SPC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선주, 보통주를 나누고 하는 그런 그 법 자체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 법에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중론이에요. 그 법 예, 따라서 예. 했다. 문제는 그런데 그 규칙을 누가 만들었느냐예요. 결과적으로 규칙 봤을 자체를. 때는 말씀하셨듯이 신생 회사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한꺼번에 네. 가져갔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그렇다라고 강변을 하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그 중론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2015년과 2016년도 기사를 전부 다 뜯어봤어요. 그런데 그 기사들의 부동산 관련해서 기사들의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 땅은 황금 땅이다.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다. 노른자위다. 왜냐하면 이 지도를 봤을 때 네. 판교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정자동 쪽이 개발이 됩니다. 네, 네. 여기에 산이 있는 지역, 이 지역이 지금 대장동이에요. 그런데 왜 터널 기억하시죠? 뭐 터널을 뚫었다. 그것도 네, 네. 수익이다. 그 터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아. 이게 서판교와 대장동을 네. 연결하는 터널이거든요. 그 터널로 말미암아 하나의 어떤 판교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렇네요. 결정적인 연결을 해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부 체납 얘기를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그게 이 대장동 입장에서는 이 판교를 묶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어떤 기사들의 공통적으로 아니 이것은 뭐 이 지자체가 뛰어들므로써 사실상 이 사업은 굉장히 유망하다. 네. 신뢰를 받는다. 뭐 성남시가 뛰어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판교, 남판교로 그때부터 불렸고 네, 이 판교는 남판교라고. 아니었지만 호칭을 남판교라고 불렸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라는 것이 2015년도, 2016년도 기사에 다 나오거든요. 이미 흥행 보증 수표인 지역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미 다 나오는 상황 속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1,000배 수익을 1,000배가 날지도 모르는 네, 그걸 배당금 수익을 몰랐다. 받았다는. 이것이 네.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면서 그럼 설계를 누가 있느냐? 누가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런 그렇죠. 규정을 설계도를 만들었는지. 만들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그 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 나눴지만 그 돈에 실질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느냐, 네. 이 수익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의혹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네.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이제 의혹이죠. 이제 갓 태어난 신생 회사에 이 사업을 맡겼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남판교라고 불릴 정도의 아주 노른자 위 땅을 사업하게끔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뭐가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화천대유랑 그리고 나머지 6개 회사를 합쳐서 천하동인이라는 회사까지 합쳐서 자본금이 3억 5천만 원인데 배당금 수익이 6년 동안 4천억 원이에요.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배당금을 벌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이 투자금, 이게 자본금만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배당금 수익이 1,000배가 넘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투자금이라고 돈이 하죠. 많죠. 예. 투자금이라고 해서 뭐 사업 운영 경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돈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사실 그것 때문에 하천대유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부터 또 지금 400억이 넘는 돈을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돈들 같은 경우까지 다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배당 수익이 1,000배가 넘느냐고 이야기는 하기는 조금 상당히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이 지금 사업 수익이면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기 4천억 때문에, 원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초대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허용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 지금 수사가 아마 이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이것이 이 공영 개발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민간 개발로 넘어간 걸
다시 공공의 이익을 차원에서 자기가 지금 돌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불가피하게 네. 민간 부분이 들어왔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근데 자기는 사진이 그러니까 이 지금 확정 방식으로 이 지금 그 성남시가 그들에 대한 돈을 미리 확보를 해놨고 그리고 네. 또 확보한 돈 이외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아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 900억 넘게 또 이 환수를 했다. 그래서 한 최종 한 5,500억 정도를 환수했기 네, 때문에 환수했다. 뭐 성공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개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갖고 간 돈이 지금 4천억 또 많게는 뭐 6천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아, 분들도 더 클 있어요. 수도 있군요. 뭐 그런 걸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네. 단순하게 설계 잘못 뿐만 아니라 또 이 지금 그 하천대 이유를 둘러싼 여러 지금 고위 정관 그 이진 변호사들의 네. 그런 역할들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계속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 특히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유력 대선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 모든 의혹들이 그 이재명 지사가 전혀 관계가 없느냐. 네, 이런 무관할 부분들에 것이냐. 대해서도 사실 내년 대선에서의 국민 선택권과 관련해서 아주 네. 중요한 사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뭐 저는 뭐 조속하게 빨리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예, 말씀 조금만 주시죠. 교수님 예. 말씀에 조금만 제가 네. 숟가락 하나만 더 보태려고 네, 하는데요. 말씀 주시죠. 예, 지금 이 반대 논리가 이거예요. 아니 그거 투자금이 있다. 투자를 한 금액도 있지 않느냐. 400억 정도의 뭐 브릿지론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투자들을 다 하면 사실상 1,100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만약에 한다면 그건 화천 대유는 맞아요. 네, 화천 대유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화동인은 아니라는 거죠. 아. 천화동인이란 건 뭐냐면 네. 특정 금전 신탁이에요. 네. 원래 SK증권에 얼마를 들고 가서 네. 자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이거 투자해 주세요 하고 투자하면 끝이에요. 그 이 천화동인이라는 네, 그 네. 이 회사의 역할이 역할이 자체가. 특정 금전 신탁. 예를 들어서 2호와 3호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827억을 그러니까 827만 원을 네. 872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872만 원을 예, 예. 투자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회사를 꾸리고 투자를 끌어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800 뭐 여만 철하는 사람, 원만? 뭐 김만배의 뭐 그 지인이라는 네. 사람, 이 2호, 3호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SK증권에 가서 특정 금전 신탁으로 872만 원 내고 거기에 투자했어요. 투자해주세요. 끝이에요. 역할도 끝이고 난 배당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00가 넘는 수익을 받았어요. 받았다는 게. 몇백억의 수익을 800억이 넘는 수익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1,100예요. 여기에 갑작스럽게 그 논리 그대로 아니 이거 투자를 받지 않았느냐 이건 화천대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 금전 신탁으로 1호는 빼고 1호는 원래 화천대유거니까 네네. 2호부터 7호까지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계속 이게 개발이 뭐 공모형 개발 사업의 단군 이래 이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폐가 뭐냐면 당시 기사를 보면 비슷한 사업 굉장히 많아요. 하남에서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 또 뭐 그 수원 영통지구도 그렇고 또 남양주도 그렇고 그런 개발 사업은 많은데 네. 물론 수익은 좀 많아요. 이제 1,500억, 5천억이니까 네. 액수는 좀 크지만 그러나 당시에 개발 사업으로 이 다른 지역을 보면 특히 하남을 보면 40%의 수익을 다 환수를 했어요. 나중에 나오는 수익까지 40%를. 다 합쳐서. 근데 이 설계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우선주 빼놓고는 모두 다 나머지 분양 수익까지 전부 다 화천대유에 가게 만들었으므로 원래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라고는 그렇게 돼 비판을 지금 못 면하는 피할 거예요. 수가 없는 예, 거죠. 예. 지금 뭐 저희가 지금 화면에도 천화동인 경영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얼추 봐도 김만배 씨와 관련이 다 돼 있다라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좀 시원하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의혹만 낳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예,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천화동인 경영진이 이제 주로 김만배 씨의 가족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지인 가족들이나 관계로 지인들, 연루가 돼 있는. 뭐 이렇게 이제 조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무엇보다 큰 문제점이 최근에 이제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소위 이제 고문단 내지는 이제 그렇죠. 자문단이 뭐 이제 정말 거의 화려하다라는 대형 표현이- 높은 네. 수준의 이제 뭐 쟁쟁한 법조인들을 다 고문이나 자문관으로 이렇게 모셨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 굉장히 형식적인 논리로 반박을 하자면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뭐 좀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많이 선임을 하는 거는 그건 당연 자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이나 이런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면 뭐 변호인들을 한 뭐 6명, 7명 이렇게 선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화천대유의 고문이나 자문으로 있는 변호사들의 조합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네.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최근에 대법관으로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협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자문 업무를 했다고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착수를 한 상태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뭐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재명 경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권을 행사해서 결정적으로 무죄를 받아내게 하는. 예, 파기환 소송을 받을 수 있게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월 1,500만 원 가까운 수준의 고문료를 지급을 했는데 예. 그러면 뭐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이제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네. 명망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모셔서 그걸 좀 해결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맞네요. 예, 이성무 대표하고 지금 좀 말이 맞지 않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웃긴 부분이 박영수 전 특검과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수사했던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검사였죠.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방어했던 변호인이 누구였습니까? 이경재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 지금 그러니까요. 몰려 있고, 그다음에 김순환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김순환 검찰총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예,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도 이때 그 지금 소위 이제 천화동인 제4호의 실소유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남욱 변호사. 네. 내가 그 수원지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발부가 됐었어요. 영장이 나왔군요. 예,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소위 이제 위법은 아니지만 법조 윤리상 같이 있을 수 없는 변호인단이 같이 있었다는 한 울타리 안에 넣어놔. 그냥 단순히 내가 네. 좀 경제적 여유가 있고 불안하니까 뭐 변호인을 6명 선임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윤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 했을 때 사실상 또 이분들이 고위법관이긴 하지만 소위 부동산 PF나 부동산 개발 사업 쪽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어떤 이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향후 있을지 모르는 어떤 정치적 로비나 이런 부분을 대비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의도가 상당히 추측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추측이고요. 뭐 네. 자세한 거는 더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저희 앞서 보셨던 고문단을 일단 뭐 모습만 봐도 전직이 화려하거든요. 뭐 대법관 출신의 지검장 출신의 검찰총장의 특검에 그리고 또 직원으로는 그들의 자녀들도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보면 국민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이 대기업 재벌들이 연루된 송사 정도 아니면 보기 힘든 그런 그러니까요. 하나의 뭐 변호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대기업도 이 정도 초호화 이 지금 이 모을 수 변호인들을 모을 수는 없을 거예요. 쉽지 그렇다고 않죠. 한다면 이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사실 이 우리 법조계의 상당한 폐쇄성에서 좀 비롯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하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네. 전직 기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또 기자로 재직할 때 주로 법조팀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언론 시스템에서 참 문제가 법조 출입 기자들의 그 폐쇄성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여기서 터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법조 기자로서 한 20년 지금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면서 이 맺었던 이 인연들 거기다가 또 한국 특유의 학연이라는 고리 이것까지 학연도. 뭉쳐지면서 네. 아마 이러한 이 고리가 완성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그 김만배 씨는 왜 그러면 이렇게 초화
이 자문단, 고문단을 만들었을까? 결국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불투명한 요소들이 많다고 스스로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리거나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대해서 뭔가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상당한 이 조합을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각 개개인의 변호인들끼리는 서로의 행적 관계는 아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수 특검과 이경재 변호사의 관계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 울타리 들어가 있던 걸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이게 응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걸 본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의 법조 팀장으로서의 그런 힘과 그리고 보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지금 이 초호와 이 그 법률 자문단, 고문단의 문제는 없느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 윤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지금 이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이 회사에 내가 상당히 몸을 담으로써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자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해보질 않고 결국 왜 응했을까요? 그 높은 그 지금 고문료, 자문료 또는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수입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하천대유를 실소유하고 있는 김만배 씨가 하는 사업 자체가 상당한 돈이 될 것 같다. 뭔가 좀 불투명한 건 있지만 상당히 대박이 날 것 같다. 내가 여기 뭔가를 기여를 한다고 한다면 나한테도 대박이 어느 정도는 떨어지겠지 하는 나름대로의 이 돈에 대한 촉이 상당히 발달한 부분들이 아마 여기 맞물렸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조에서 많이 또 활동을 했던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라인업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만배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가성 없었다. 좋아하는 형님들이고 멘토 같은 분들이어서 모신 것이다. 라고만 일단 짤막하게 털고 가는 것처럼 했지만 뭐 이 말로 의혹이 씻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고 커지면서 국민들이 허탈해하는 건 액수예요. 이들이 건네고 그러니까 퇴직금이라고 건넨 돈이라든지 혹은 자문료라고 건넨 돈이라든지 이 액수가 서민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상상을 못하는 돈들이 지금 아주 쉽게 오고 간 거거든요. 뭐 7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월 급여를 250만 원 받은 사람의 퇴직금, 물론 이게 퇴직금만이 아니라 뭐 재해, 산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산재를 신청하신 분이나 아실 겁니다. 산재를 인정받기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요. 그렇죠. 그것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것을 인정해주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회사가 스스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액수로 뭐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 액수들이 오고 간 데 대해서는 대가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가성이 없이 이런 식의 액수들이 오고 갔을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호화 라인업 두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과거에 대한 대가성, 하나는 미래에 대한 대가성.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대가성 무엇인가 그들이 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판결이라든지 혹은 뭐 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익을 본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대가성이냐 아니면 앞으로 뭐 송전탑 문제를 포함해서 이건 사실 뭐 그냥 어떤 소송에 대한 문제지만 그거보다 정치적인 어떤 송사에 걸릴 가능성 그러니까 워낙에 그러니까 추정을 하지만 불법적인 선결계 단계가 있고 지자체라든지 혹은 정치권과 연계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특검으로 가거나 뭐 공수처로 가거나 공수처까지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크게 수사가 벌어졌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대가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맞물려서 이런 메머드급 그런 그 자문단을 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50억 원의 퇴직금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얼마 일하지도 않은 5년 9개월 정도, 6년도 일하지 않은 대리직급의 인물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다. 글쎄요. 사회적으로 이걸 납득할 수 있는 숫자일까? 그리고 이 대리직급의 인물이 국회의원의 아들이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모아져 있는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이제 업계에서 퇴직금은 이제 뭐 1년에 12번 받는 월급을 고려를 해서 그 월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 번 더 지급하는 정도의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약 5년 9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그 50억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일부는 상여금적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각상도 아드님의 직급이 한 대리급 정도 되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리급이 50억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뭐 그 역대급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해요. 황창규 전 대표, KT 대표나 뭐 삼성전자 부회장급에 가까울 정도의 퇴직금을 대리 직급이 받았다는 걸 과연 사회적으로 어떻게 용인을 해줄 것인가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화천대유의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의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줬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의문이 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 2월 설립 뒤에 지난해 말까지 화천대유가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한 총액은 약 2억 6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액이 2억 6천이에요. 예, 그런데 특정인에 대해서만 50억을 줬다. 물론 지금 각상도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 받은지도 모르고 아들 계좌로 입금됐고 내가 거기서 돈을 취한 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아마 상식적으로 추측건대는 화천대유 측에서 그런 이제 어떤 아들한테 시혜적 은혜를 베풀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커넥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을까 하는 의문은 조금 그렇죠. 있기는 있어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는 사실 뭐 상식적으로 납득은 가지 않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 데서 그게 딱 바로 또 범죄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니죠. 예, 예, 그 맞습니다. 실제로 뭐 그 돈의 일부가 각상도 의원으로 넘어갔거나 이제 각상도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인허가 부분이나 조금 풀리지 않는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 힘을 썼거나 사실 이런 부분과 연결이 돼 형사처벌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지금 또 뭐 정치권에서는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의 주인이었다. 뭐 이런 이제 공격을 받다가 지금 50억 이 게이트가 터지니까 이제 역으로 지금 또 국민의힘이 또 역세에 몰린 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좀 공방을 하는 약간 좀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 부분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유명한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서 뭐 50억 게임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화천대유 대표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입사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의 추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50억 원이 너무 과도하다는 대해서는 기본 퇴직금이 5억 원 정도였고 뭐 산재를 입어서 위로금 성격으로 나간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된 거는 산재 판정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이걸 또 뭐 산재가 맞냐 아니냐 그리고 산재를 인정이 됐을 때 과연 50억을 주는 게 합당하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김만배 씨가 어제 경찰을 출두할 때는 그러니까 산재를 입어서 그러니까 좀 상당한 그 금액을 줄 수밖에 없다는 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산재 신청된 게 안 돼 없더라. 있었더라. 이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 조사를 받고 나올 나오면서는 때. 또 그러니까 산재를 직접 신청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이기 때문에 회사가 그걸 뭐, 인정해줬다는 그러니까 인정을 얘기잖아요. 해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그 공식적으로 산재에 해당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한 장애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이 가로사로 해서 숨진 이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뭐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도 이 지금 뭐 억 단위까지도 가기 힘든 상황이 그렇죠. 우리 쉽지 현실인데 않은 그런 것에 액수거든요.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던 아무리 중대 이런 재해를 뭐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국민적 상식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 아버지의 그 이런 거의 사회적 지위,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상당한 그 합리적 추측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 지금 곽상도 의원의 처신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곽상도 의원이 누굽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서 지금 아빠 찬스를 사용하지 맞다라고, 말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판했던 네. 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국 사태 때도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아들에 대해서 상당한 또 이 의혹을 파헤치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야당 언론에서 뭐 저는 뭐 바람직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만
근데 내 눈의 덜보는 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로남불이라는 그렇죠. 조건을 남의 받을 눈의 수밖에 뒷걸음 없는. 보면서 왜 내 눈의 덜보는 못 보는지 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진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자진 탈당이 아니라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식으로 지금 사실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실 아들의 이 50억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각상도 의원이 받을 만했으니까 받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해명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증발한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또 강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상도 의원들이 좀 더 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뭐 오징어 게임에 그 이 비유를 하셨는데 예. 각상도 아들의 이 해명 자체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 자기는 게임 뭐 좀 말이 억울한 없다.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이 지금 분당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했을 때는 저런 이야기 자체는 하지 않았어야 네, 된다는 않았어야 거죠. 물론 뭐 된다는 거죠. 각상도 아들이나 각상도 의원 쪽에서는 사실 이 모든 비리의 가장 그 실체는 이 설계를 잘못한 이재명 지사에게 있다는 식으로 지금 정치적 공세를 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비약적인 논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국민의힘의 지금 대응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각상도 의원 아들의 지금 50억 퇴직금 이야기 자체가요. 네. 지금 보도되기 한 2주 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지금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각상도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언론에 해명한 정도로 하길래 좀 지켜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지금 그 50억 문제는 가려놓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에만 앞장섰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이 정략적이고 뭐 이 정파적인 득실 관계를 따져서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패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까고 그렇죠. 우리부터 나서서. 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모든 것을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를 강하면 강할수록 네. 문제는 자신들과 둘러싼 의혹부터 먼저 이렇게 척결해내는 커버가는. 이 지금 자정의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차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서로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면서 뭐 게이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대선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한이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시한을 봤을 때는 뭐 특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 오늘 이제 각 언론들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사내이사 겸 첫 번째 1호 그러니까 천화동인의 1호 그 네. 이 등기사가 누구냐가 밝혀졌어요. 누구냐 하면 이화영 지금 킨텍스 이사장의 보좌관 이화영 전 의원 시절의 네. 보좌관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어떤 지금 그 파장을 일으킨 게 뭐냐면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사람들 중에 이재명 지사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의 부시장이었잖아요. 네. 이화영 부시장의 보좌관이. 보좌관이 예. 지금 이 연루가 되면서 네. 지금 1호에 지금 보좌관이 있잖아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가족, 김만배 씨의 지인, 가족이라든지 네. 지인이라든지 남욱 변호사는 뭐 처음부터 이 그 대장동에 초기부터 사실은 계속 그 투자를 하고 네. 민간 연루가 개발을 돼 하려고 있었죠. 했던 네. 장본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화영 의원의. 전 의원의 그 보좌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00배 수익이거든요. 그야말로. 그러니까요. 천몇백 원의 지금 몇백억 원의 지금 수익을 1호가 가져갔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수익의 실제 주인이냐? 왜냐하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보좌관 출신이 실제로 지금 이한수 씨로 지금 뭐 보도가 됐으니까 이한수 씨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느냐, 경력이 있느냐 봤을 때 경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아무를 봐도. 그런데 그렇다면 경력도 없는 사람이 실제로 1호 화천동인의 1호의 지금 등기이사, 그러니까 소유주가 돼 네. 소유주로서 이 1000배의 1000배의 수익을 어떤 얻었다는 수익을 게. 고스란히 가져간다면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 배경 때문이냐. 네. 그래서 이제 앵커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제가 답을 한다면 예.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자문단도 극과 극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험이라고 말씀하시죠. 정치권도 똑같아요. 정치권에 지금 여당과 야당에 연루된 사람들 보면, 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에 연루된 사람들 보면 다 양쪽으로 다 극단적인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모은 거예요. 사실 모일 수가 없는데 지금 모인 그렇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화영 씨의 보좌관 또 이쪽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 민전수석이었던 곽상도 씨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이것도 역시 사실은 그 법률 자문단을 그렇게 꾸린 것과 똑같은 어떤 연장선상이 아니냐. 화천대유가 앞으로 벌어질 어떤 뭐 송사라든지 혹은 정치적 의혹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들어놓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여당이 지금 저는 앞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도리어 지금 야당에 대한 어떤 의혹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의혹의 대상자니까 우리를 특검으로 수사해라. 라고 했을 때 여당이 지금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논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쪽 다 지금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이하영의 전 보좌관까지 보좌관도 이렇게 관련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물론 시간적으로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한데 만약에 대선을 앞두고 한쪽 진영만 지금 수사를 하게 된다면 힘들 거예요. 그거는 정말 특검이. 그렇지만 이건 양 진영을 다 수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쪽에 어느 쪽이든 특검을 거부하는 쪽,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쪽, 국감을 거부하는 쪽이 지금 여론의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어떠세요?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뭐 짧게 말씀드리면 특검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게 뭐 특정 각 정치권에서는 상대방 진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여야 법조인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 비리 서무세서처럼 여러 인사들이 이제 사실 모두 연관이 돼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선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고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서의 어떤 수사 결과는 대선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검찰 차원에서 이거를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미비하게 나왔을 때 사실 국민들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국면이 더 분열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지금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모두 박범계 장관이 임명한 어떤 수장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형식상으로는 공정하게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인사권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 특검이 더 필요하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이재명 지사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먼저 좀 이런 거친 표현을 쓰면 선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날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문제가 좀 꼬이게 됐는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미 검찰에 김기현 원내대표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렇게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큰 죄는 아니지만 죄의 구속 요건 자체에 보면 허위 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요 고발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특검이 사실 시행이 돼가지고 어떤 조사 결과를 나왔을 때 이 두 조사 결과가 서로 모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상시 특검법이 발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8일 이내에 어떤 검사를 임용을 해서 또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의도하는 것처럼 특검하면 시간이 지연된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적폐 세력의 수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요.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얼마 전에 최근에 이게 여야 모두가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런 지적들은 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경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선판이 계속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이슈 논란이
대선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당장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이 지금 의혹의 여러 가지 지금 한가운데 놓여 있는 이재명 지사가 큰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강주 전남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잠깐 내줬긴 했지만 네. 또 이 전북에서는 또 압승을 또, 했거든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호남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1위를 그러니까 이 확인하면서 대세론을 더욱더 공고히 해가는 사안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또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또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이 지금 퇴직금 네. 문제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공수 전환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그럼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냐? 저는 뭐 꼭 그렇게는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재명 지사가 2주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설계한 사람은 내다고 이야기했던 이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는 것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나와 있듯이 네. 강력한 추진력인데 문제는 그 추진력이 옳은 방향이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 뭐랄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네. 그러나 그거와는 별개로 이재명 지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정 행위들이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앞으로 심각한 검증의 하나의 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공수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유력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네.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이 지금 정당의 당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고 있는 이 정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본선에서 상당한 또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선에서 가면 과연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하고 불리할 것이냐 부분은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수사. 네. 그리고 투명하게 저는 뭐 밝혀질 독립된 수사 주체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진실이 아마 대선의 아마 이것의 승부를 가르는 하나의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동 게이트라고 표현을 쓰면서 몸통은 이재명 지사다라고 아예 지적을 딱 꼬집어서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 구도이기 때문에 네. 양 진영의 후보들끼리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네.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은 뭐냐면 어느 한쪽의 유불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네.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정치권, 법조계가 모두 다 지금 망라한 연루가 돼 있는.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어쨌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결과를 낼 건가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피하는 쪽, 그러니까 출국을 한다든지 회피를 한다든지 잠적을 한다든지 뭘 거부한다든지 이쪽이 사실은 불리한 쪽, 불리한 오히려. 어떤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의혹들은 산재해 있고 의혹 덩어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고 저희도 토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평론가, 차재원 교수,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